예,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말의 문법 요소들 중에 핵심 요소들만 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이제 문법의 요소들인데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요거 하나하나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간 표현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시간 부사어를 먼저 찾고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먼저 찾고 그 시간에 맞게 전체적인 문장의 시제를 맞춰주는 것을 주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어제 이 빵을 먹은 사람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어제죠, 어제. 자, 어제가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 이전을 나타내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 먹은 이렇게처럼 은이 관형사용어미죠. 관형사용어미 특히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용어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용어미를 통해서 어제와 시제를 맞춰준 거죠. 이렇게 관형사용어미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지난주에 아빠와 영화를 볼 것이다. 이렇게 나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 부사어는 지난주에가 있죠. 지난주에 역시 말하는 시점 이전인데요. 이걸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보았다. 보았다라는 서술어의 아시 이게 선어말어미죠. 선어말어미인데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시간을 맞춰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문장 속에서는 이런 관형사용어미나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굳이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문장 좀 잠깐 볼까요? 나는 다음 주에 영화를 볼 것이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음 주가 있죠. 미래예요. 그쵸? 그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볼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지만 원래 볼의 기본형은 보다죠. 그쵸? 보다가 기본형인데 다라는 어미 대신에 리을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것은 명사예요. 명사 중에 홀로 설 수 없는 명사라고 해서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의존 명사. 예, 글씨가 쉽게 안 써지네요. 네,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볼이 그러니까 보다가 뒤에 있는 것이다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줄게 하기 때문에 이 리을은 관형사용어미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관형사용어미죠. 이것도 역시 시간을 표현해요. 미래형이니까 볼 것이다 라고 했겠죠. 과거형이면 본 것이다. 그렇죠? 혹은 현재형이면 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관형사용 어미,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어미와 의존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시간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통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문장 속에 나타나는 이게 시간 부사 혹은 시간을 표현하는 말들과 시간을 맞춰줘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높임 표현인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높임 표현에서 중요한 건 누구를 높이는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높이는 대상은 크게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주체는 문장의 주어, 객체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상대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보통 문장 속에서는 누구야, 누구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로 보통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누가 높이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높이는 대상만 높이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밑에 문장을 좀 볼게요. 교과서 나온 건데요. 저기 신호가 선생님을 모시고 온다 했을 때 이 문장의 대상을 먼저 찾아봐요. 대상이 누가 있죠? 일단 신호가 있고 선생님이 있죠. 둘 중에 이 말하는 이가 높여야 되는 대상은 당연히 신호가 아니라 선생님만이죠. 자,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지금 을이 붙은 거 보니까 목적어죠. 그러니까 결국 객체 높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객체 높임이 있는데 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뒤에 모시고라는 말이 있죠. 보통 객체 높임은 문장 속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특별하게 그 높임을 표현하는
모시고 같은 혹은 잡수시다 같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돼요. 다음 정말 선생님께서 오시네 라고 했는데 이 문장 속에서 역시 대상은 선생님밖에 없죠. 그렇죠? 선생님밖에 없고 이 선생님이 문장 속에서 지금 주어죠. 주어를 높이는 거니까 이거는 주체 높임이 됩니다. 주체 높임이 되고 이 주어를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은 깨서나 아니면 시를 썼죠. 오네의 높임어가 오시네. 역시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죠. 그렇죠? 선어말어미 알고 있죠? 선어말어미.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주체 높임은 주어에 깨서 같은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를 사용하고 뒤에 시라는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마지막 선생님 어서 오세요 했을 때 선생님이 있죠. 보면은 이제 선생님하고 여기 반점이라고 하는데 따옴표를 해놨죠. 자, 이렇게 반점을 찍는 순간 선생님은 뒤에 있는 문장과 분리가 돼요. 이거는 선생님을 부르는 건데 문장 성분을 보면 독립어예요. 독립어. 독립어고 선생님하고 이제 부르는 거니까 앞에 선생님이 좀 계시죠. 그래서 앞에는 선생님을 높이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상대 높임이 되겠죠. 앞에는 선생님이죠. 그리고 상대 높임의 방법은 선생님 어서 오세 요가 있죠. 보통 이 종결어미 마지막 어말어미를 통해서 그렇죠. 이 어미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렇게 일단은 문장에서 높일 때는 주체와 객체와 상대 이 세 대상을 일단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 셋 중에 내가 높여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대상만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죠. 주체 높임은 시를 붙이는 방법, 그렇죠.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은 이렇게 특별하게 모시고라는 새로운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 방법, 상대 높임은 마지막에 종결어미 요나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죠. 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동 표현인데요. 사동의 사자가 시킬 사자죠. 동은 움직일 동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말로는 주어가 직접 한다라고 해서 주어가 직접 움직인다 해서 주동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동 표현의 반대말은 주동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구분하면 되고요. 철수가 짐을 졌다. 이거 여러분들의 사동 표현과 주동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은 뒤에 서술어가 있죠. 이 서술어의 기본형이 있어요. 졌다의 기본형은 지다죠. 그렇죠? 이 기본형의 행동을 주어가 하느냐 아니면 주어가 다른 사람한테 시키느냐 요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철수가 짐을 졌다 해서는 지다라 누가 짐을 진 거죠? 철수가 짐을 진 거죠. 결국 주어가 짐을 진 거니까 주어가 움직인 주동 표현이 돼요. 이 주동 표현은 우리가 사동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사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주어가 그걸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거죠. 실제로 철수가 짐을 졌다라는 문장은 만약에 사동문을 바꾸게 되면 영희가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동문에는 보통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주어가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주동문에 있었던 주어는 철수에게 이렇게 부사어나 혹은 목적어가 돼요. 다음에 졌다라는 것은 지웠다. 지웠다는 만약에 분서를 하게 되면요. 지우었다죠. 지우었다인데 그러니까 지다에 엇이라는 과거가 들어갔고 사동사를 만들어준 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우었다인데 이게 합쳐져서 지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일이기 우구추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우나 이런 것들 이런 접사를 통해서 사동사를 만들어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역시 영이라는 새로운 주어를 만드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짐을 지웠다 이렇게 접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뭐 개하다, 그렇죠? 뭐뭐 개하다를 통해서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동 표현을 만든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의할 점은 이중으로 사동을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웠다라고 쓰거나 혹은 지게 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끔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짐을 시킨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한다고 해서 지우게 했다, 그쵸? 지우게 했다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우게 했다. 영희가 철수에게 짐을 지우게 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우게 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사 우에다가 뭐뭐 개하다, 그렇죠? 그 개하다를 같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동 표현을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우리나라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잘못된 표현으로 인정을 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지웠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동 표현인데요. 피동 표현의 반대말은 능동이죠.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죠. 능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피동은 당할 피자예요. 그래서 주어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당하는 거죠. 반대로 능동은 주어가 직접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죠.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피동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능동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어가요. 특히 여기서 중심인 건 문장의 주체인 주어입니다. 주어가 직접 해서 누군가 영향을 주면 능동, 당하면 피동이다. 여러분 개미가 코끼리를 물었다. 주어가 뭐죠? 개미죠. 그렇죠? 개미가 코끼리를 물었다 하니까 개미가 코끼리에게 영향을 준 거죠. 주어가 영향을 주었으니까 이거는 능동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코끼리가 개미에게 물렸다. 주어가 코끼리죠. 근데 코끼리가 지금 물렸다니까 개미에게 어떤 행동을 당한 거죠. 준 게 아니라. 그렇죠? 거꾸로 되죠. 이렇게 주어가 당한 거니까 이게 피동이 되는 거예요. 능동과 피동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럼 능동을 피동을 어떻게 바꾸냐? 그냥 크로스에 크로스. 능동의 주어가 피동에 갈 때는 부사로 갑니다. 그리고 능동의 목적어가 피동으로 갈 때는 주어로 가죠. 그렇죠? X. 그 다음에 물었다가 물렸다가 되죠. 능동사가 피동사가 됩니다. 물렸다는 물리였다죠. 물리였다. 원래 이게 본말은 물리였다인데 줄여서 물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물었다였죠. 아까 물었다였던 것이 물었다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더 들어갔냐면 리가 더 들어갔죠.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능동을 나타내는 접사가 있는데 그게 이히, 리, 기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리죠. 이게 들어가서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능동문에서 피동문을 바꿀 때는 주어가 부사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고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뀌면 이게 주어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누구를 주어로 내세우느냐 요의 문제인데 목적어를 주어로 내세워서 영향을 주는 대상이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동 표현에서는 이렇게 이제 바꾸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사동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중으로 피동을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면 되는 거죠. 이중은 역시 어지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코끼리가 개미에게 물렸다 했을 때 물리어졌다 이런 식으로 쓰면 물리어졌다 하면 리도 쓰고 어지다도 쓰고 해서 똑같은 피동 표현을 두 개 쓰게 되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을 꼭 해보고 피동을 위해서 사용된 게 리 하나만 있느냐 어지다도 같이 쓰이느냐 이걸 좀 분석해보면
잘못된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핵심 개념만 좀 설명했으니까 나머지는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수고했습니다.